미래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하나만 꼽자면 과연 무엇이겠냐? 그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인구였습니다. 60년 후가 되면요, 우리나라에선 40%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인구 감소는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흐르면 한반도 인구는 현재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꼽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韓国でこれから急速に起きてきます。あと10年ぐらいすると誰が見てもあ、これはまずいねって分かると思います。 영화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위에 영화적인 상상을 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내놓은 시나리오는요, 저희의 영화적 상상을 능가했습니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반도가 사라진다였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 초등학교 앨범을 들춰봤습니다. 옛날 앨범이네요. 예. 제가 누군지 눈에 확 들어오시죠? 뒤에 약간 빛이 나고 조금 더 변한 게 없으니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넘쳐났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학생 수가 하도 많아서 저는 분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학교를 나눈 거죠. 비슷한 동네였는데도. 그런데 요즘 졸업 사진을 보니까요, 좀 다르더라고요. 한 반에 30명이 채 안 됩니다. 입학생이 너무 줄어서 서울에서도 초등학교들을 합친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실감이 좀 나시죠? 자, 저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설정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여러 연구기관에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인구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상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제 시나리오의 배경은 부산입니다. 왜 부산이냐? 국회 입법조사처 시나리오에서 제일 먼저 없어진다고 예고한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보시죠. 부산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계단 옆에 설치가 된 게 뭔가 하고 싶으시죠? 저게 바로 노인들을 위한 모노레일입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노인층이 안 많습니까? 노인애들이 오고 내리는 불편함도 있고 또 겨울에 빙판길이 되니까 거동이 안 되는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빈집이 늘어가는 부산의 삼복마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어르신들의 수다로 채워졌다. 이 할매만 이제 근데 이 동네에 애들이 없어. 애들이 아가들이 없어. 아가들이 젊은 사람이 젊은 있어야 사람이 애들이 없으니까. 있는데 저 임시집만 선지들 둘 있지. 이 동네 진짜 없다. 걔들도 다 컸어요. 없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인구 변화의 신호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한때는 전교생이 2,000명이 넘었었던 부산의 한 초등학교. 시골 분교도 아닌 이곳 도심학교의 한 학년 학생 수는 15명 내외다. 2년 사이에 50명이 줄었기 때문에 50명이 더 넘게 줄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인구가 가면은 이 인근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마지막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이미 2015년에 결정된 건지 모른다. 얼마 전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충격적이다. 누구도 이런 22세기를 생각지 않았다. 한때 5천만이 넘었던 인구는 반토막이 난다. 인구 감소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 바꿔놓았다. (2060년부터) 잠재 성장률은 0%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국가 파산 위기 이후 세금과 공공요금은 날로 치솟고 있다. 국토의 절반,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 도시들은 방치된 채 황폐화된다. (2400년) 부산에선 탈출 행렬이 일어난다. 이들은 도시 기능이 남아있을 경기권으로 이주한다. 2413년 텅 빈 도시에 마지막 아기 울음소리만 들린다. 부산 성장을 상징하던 영도다리는 흉물로 변한다. (2505년) 천만의 인구를 자랑했던 수도 서울의 마지막 시민이 태어난다. 2705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 무슨 공상과학 영화의 예고편을 본 거 같지 않으세요? 너무 황당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얘기처럼 들려서 다음 세대만의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추세대로 계속되면요, 2030년에는 국가재정 파산 위기가 옵니다. 2060년대에 들어가면 잠재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 뭐 젊으신 분들, 대학생 20대 분들 많이 계신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시나요? 한 3, 40대 정도 되시겠죠? 막 생산력이 아주 왕성하실 때. 저는 71년생이니까 2060년이 되면은 90살 정도? 네. 저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아마 그때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함께 맞닥뜨릴 변화입니다. 자, 이 변화의 시작은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서 생기는 겁니다.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보다 앞서서 청년이 갑자기 줄어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일본은 경제 대국, 신기술의 나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한국이 일본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 한국이 일본이 된다 이제. 아, 나도 일본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경제의 장기 불황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일본에서 이런 현상을요, 진코묘라고 부르면서 이게 바로 이유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인구병입니다. 일본의 인구 변화가 국토, 사회, 경제, 문화를 바꾸고 불황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본 곳이 다마시입니다. 도쿄 도심에서 불과 40분 거리인데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기준으로 보자면은 뭐 신도시, 흔히 얘기하는 신도시죠. 뭐 위쪽이나 아래쪽, 뭐
판교, 분당, 수지 뭐 이쪽이나 저 위쪽 이제 일산, 파주 이쪽. 학생들도 끝나고 일반 이제 성인들도 집에 와야 될 이런 시간인데도 굉장히 조용해요. 마치 뭔가 약간 현재 짓고 있는 도시인 거는 너무 조용한데 1980년대 중산층의 보금자리. 도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지금은 인적조차 드물다. してるんですよね。同じようなカーテンのようなものがあるところ、あれは火を入れないためにこの公団が用意してるんですよね。ああいうところは全部空き家です。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빠져나갔다. 当時こういった公団っていうのは、それこそ倍率5倍10倍20倍という形で皆さん夢を持って入居したんですよね。 사람이 사는 흔적은 아파트 우편함에서야 발견할 수 있다. もちろん 여기 사시는 분이 계신 집은 이렇게 성함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ここも全部空きです。 아이고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중에 이분 혼자 사시는데? 15층짜리 아파트 한 동엔 5가구만이 살고 있다. 이곳에 남아있는 주민 대부분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이웃 간의 관계도 끊어졌다. 建物も古くなりましたけど、人も高齢化していき、ポツポツと人がいなくなり、一方でも日本は少子化高齢化人口減少がすでに始まってますから、新しく入ってくる人いないんですよね。 몇 남지 않은 이 아파트 주민을 만나봤다. 다도코로 씨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한다. 最初に下のがその体操クラブで 혼자 사시기에 이 동네는 어떠세요? 보니까 단지는 굉장히 큰데 좀 주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사시기 어떠신지? 最初寂しかったですよ。だから最終的にもし足腰が立たなくなってしまったらね、千葉の方に移ろうかなとは思ってます。 퇴근 인파로 가득해야 할 시간이지만 상점가는 고요하기만 하다. 도시의 온기가 사라지면서 상점 대부분이 다마시를 떠나갔다. 다마시가 건설된 건 1970년대. 도심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건설됐다. 34만 명을 목표로 도쿄권에 지어진 최초의 위성도시. 90년대 부동산 거품으로 집값은 5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랐다. 하지만 거품은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でこの頃、こういった公団住宅は、一番高くて2000万から2500万ぐらいで今は500万円以下ですね。住宅ローンが払いきれない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今住宅ローンもし払い終わったとしても手元に残るのはとても小さい資産価値の住宅っていうことになっちゃいましたよね。 4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는 모토야마 씨. 다마 씨를 떠나고 싶지만 평생의 자산 집 한 채는 족쇄가 됐다. 今住んでる方々がもうどんどん年取るだけですから、本当にオールタウン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よね。でやがては再活ができなければスラムになる。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나 제가 찾아간 날이 좀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그 비도 좀 오고 굉장히 쌀쌀했어요. 그리고 해가 좀 이렇게 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집에 불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치 공포 영화 촬영 세트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적이 없어서 공포스러운 것도 있지만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가구당 관리비는 늘어만 가니까 엘리베이터도 격층으로 운영을 합니다.
주민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 도로 보수, 상수도 수리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도 굉장히 힘들어진 곳이죠. 재건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결국엔 철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값이 오를 때 대출을 받고 입주한 주민들은 아직도 은행의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의 부동산 불패 신화, 아마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의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었는지 도쿄의 4분의 1만 팔아도 미국 땅 전부를 살 수 있다라는 말까지 그 당시에는 했었죠. 그런데 그 불패 신화가 무참하게 이렇게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건 도쿄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죠. 여기는 스가모 시장입니다. 한국의 전통시장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곳엔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연간 900만 명의 사람들이 노인 특화 시장을 찾아온다. 800m 거리 안엔 200여 곳의 노인용품 가게들이 밀집해 있다. 어르신들이 다 종업원이고 사장님이고 손님이고 다. 스가모의 익숙한 풍경이다. あ、ここおばあちゃんの原宿。一人で来ても話しかけりゃいいんだから。どこからいらっしゃいましたって話しかければ、おばあちゃんっていうのは誰とでも友達になれんから。 이 시장의 인기 상품인 빨간 속옷. 애군을 막아주고 건강을 지켜준다는 속설이 있다. 最近のおばあちゃんはおしゃれだからみんなそんなにケツはでかくないそう可愛いお尻してるからそうだから誰でも履けるフリーサイズってのが売れる 주요 고객인 노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의 턱을 없앴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속도도 늦췄다. 늘어가는 노인 인구에 커져가는 실버 시장을 잡기 위해서다. 노인분들의 경제력이 세지니까 소비 시장이 커지고 세지니까 이런 것들이 알아서 쫓아와지는 거지.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스가모의 이면은 다르다. 스가모 시장의 뒷골목. 이곳에선 초등학교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생 수가 부족해지자 인근의 초등학교를 한데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0년 동안 도시마구의 초중학생 80%가 사라졌다. 도시마구는 25년 후 도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곳으로 꼽히고 있다. 寂しくなりますね。子供さん少ないとね、寂しくなります。子供がいっぱいいたからね、この辺に。お祭りでも何の行事でもね、今子供さん見かけるの少ないから寂しいです。 이곳 도시마구가 사라진다는 잿빛 전망은 현실이 될까?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곳이 바로 이 도시마구입니다. 방송에 나왔던 스가모 시장도 이곳에 있고요. 또 한국 분들 자주 가시죠? 이케부쿠로도 바로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도시마구는 25년 후 자치 기능을 잃게 됩니다. 비단 도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1,800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 국토의 61%에서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줄어든 특정 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역에서 일하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계속 늘어가다가
1990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90년대 들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래프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그래프죠. 탑처럼 뾰족하게 치솟았다가 갑자기 뚝 하락하게 됩니다. 거짓말처럼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시기랑 맞아떨어집니다. 꼭지점이 딱 90년대 초반에 가 있습니다. 일본의 성장률도 역시 90년대까지 오르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 세대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컸겠죠. 그런데 뒤따르는 청년 세대가 숫자가 줄어듭니다. 경제 소비 규모도 같이 줄어서 앞 세대가 이뤄놓은 성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인구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그래프를 닮아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과연 이 그래프는 뭘까요? 한국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우리도 경제 소비 규모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맞닥뜨려집니다. 이 인구 절벽이 다가오면은 정말로 우리도 일본 같은 일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일본을 보시면요, 과거에는 세계 경제 1위를 넘볼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죠. 일본의 경제 사회를 앞으로 밀고 나갔던 세대는 바로 젊은 청년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세대가 활기를 잃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도쿄의 이케부쿠로 젊음의 거리로 가봤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뭐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청년. 한 시간에 1,000엔, 우리도 10,000원에 자신을 빌려가라고 광고한다. 니트란 학교를 다니지도 일을 하지도 않는 청년 무직자를 말한다. 약 63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 시간에 1,000엔이면 뭐야? 알바비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알바비는 넘나? 지금 일본 내에서 알바비 정도예요. 900엔 1,000엔 정도 한 시간. すいません。ちょっとこれは私たちもちょっと使えるんですか？はい。これ。そっかそっか。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다. 이력서까지 보여준다. 僕自身のことですけど、26歳で大卒職歴なし。今までこんな依頼がありましたよ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は飲食店、レストランとかカフェとかに行っておしゃべりしたり、あと悩み相談したり、カードゲームで対戦したりっていうような遊びができます。 밥도 먹어주고 카드 게임.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그를 빌려갔을까? そうですね。多分50人以上ですかね。多分。はい。 누가 또 올지 모르니까 빨리 내리고 같이 가시잖아요. 자, すぐ. 자, 行きましょう. 그에게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들어봤다. この1週間ぐらいで終わるようなバイトぐらいしかやったことない。 니트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의 하나의 인생, 사회생활, 사회 인생 중에서 잠깐의 기간이지 않을까요? 영원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そうですね。どっか会社に就職しようかどうかっていう感じだったんですけど最初は。はい、でも周りの若い世代の友達はみんな安い給料で働かされても辛いって言ってるんで、そうならないようにしたいですね。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 비전이 그려지나요? ぶっちゃけの質問なんですけど、現時点では実家暮らしで家族と一緒に住んでるからなんとかなってますけど、まあ一人で生きていけるぐらいのお金を稼がないといけないと思うので、近い形でもうちょい別の仕事を始めていかなきゃなとは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ね。 대학을 졸업한 청년 중 16%가 나카시처럼 일을 하지 않고 니트족이 되고 있다.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 중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일명 프리터도 적지 않다. 이들은 왜 기성세대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걸까? 도쿄의 한 사무실. 니트 청년들이 구직 상담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다. 일본에선 한 번 구직 활동에 실패하면 재도전의 기회조차 쉽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는 늘 경쟁이 치열하다. 좁은 취업의 문 앞에 많은 청년들이 줄지어 서 있다. 仕事をしたいけれども、無職の期間が長かったり、あとは能力的にやっぱり難しいと言われて働きたいけど働けない人も中にはおられるので、そういう人たちのサポートをするので今ここに来てます。 어떠셨어요? 저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좀 직장을 구하고 구직 활동을 하지. 시간당 우리 돈 한 10,000원 정도로 자신을 빌려주고 있다. 물론 뭐 덕분에 저도 아주 편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불황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 청년 인구는 3분의 1 가량이 줄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구가 줄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구가 줄었으니까 진학 경쟁도 좀 쉬워지고 취업도 좀 더 편해지고 넓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본도 그랬었습니다. 이런 연구도 쏟아졌죠. 제가 책을 한 권 예로 들겠습니다. 제목이 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 공식입니다. 이 책의 예측을 보시면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노동력이 귀해질 거고 기업은 임금을 올려줄 거고 근무 시간은 단축될 거다. 그리고 기업 복지가 좋아질 거다. 가능성 꽤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본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업이 임금을 올렸습니까? 아니요. 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직장인들 연봉은 우리 돈으로 치면 평균 670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이건 정규직이에요. 노동력이 귀해졌다면서 고용 형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일하는 청년들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청년층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면 청년들의 사회생활에 이점이 생길 거다라는 예언. 보기 좋게 틀려버렸습니다. 왜 불황은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맞물려 찾아오고 청년들의 경제 활동은 어려워지는 걸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죠. 운동장에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6년 전에 폐교가 돼서 노인 실버타운으로 리모델링이 됐다고 하네요. 이 사진이 옛날 이 건물이 학교였었던 시절의 사진. 학생 수가 꽤 많아 보이네요. 지금 뭐야 거진 90년이 넘은 전통이네. 그렇죠. 굉장히 시설이. 그래서 모든 교실 복도만 보면 여느 초등학교와 다르지 않다. 모든 교실들이 이렇게. 하지만 교실 안은 학생들 대신 노인들로 가득하다. 여기는 휴게 식당 겸. 이곳은 복지와 의료 시설을 갖춘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 됐다. 음악실. 이제 이 학교의 음악실이야. 원래 이게 음악실인데. 휴게실로 이제. 그렇구나.
クラスの教室を2つに分けてそれを1つの教室にしてるので、2つが1つの教室と思っていただいて 교실을 개조한 이곳은 노인들이 여생을 보내는 주거 공간이다. 많은 입주자들은 이곳 초등학교 졸업생이다. 올해 67 준코 씨도 50여 년이 지나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91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지고 나이가 들어 혼자 힘으로만 모시기 쉽지 않자 집을 팔고 이곳 실버타운에 입주했다. おいしい。うちのお茶はおいしい。ね。暑いから。でね、姉がね、お姉ちゃんがこれ、姉がこれです。 언니가 그 사는 거 자기가 제일 밑에. まあ、かわいい顔して。かわいかった。小さい頃は可愛かったのよね。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노부양, 노인이 된 자식이 노인이 된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 같이 계시는 분 중에서 선후배 분들이 계시겠다. 結構先輩とか後輩80代の方とか、原小学校の先生をやってらしたっても100過ぎてらっしゃる方が3階にいらっしゃるって伺ったことがあります。 선생님 또 이렇게 100살 정도 되시는 분이 3층에 계시다고. 꼬마일 때 학생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노인 대부분은 연금 덕분에 집세와 생활비를 충당한다. ここは2人部屋ですので、家賃は10万円です。 10万円、10만 원 정도. あと食費が1人5万円ぐらいかかります。2人で10万円。で、維持管理費が1月に2人で8万円かかります。 전부 하면 한 달 생활비가 두 분에서 한 35만 원 정도. 근데 연금이 얼마 정도 나시는데? 受け始めたところですので、ですからとても足りませんので、不動産を売却したお金を取り崩して生活をしています。 딸 준코 씨는 국민연금과 장애연금을 합쳐 120만 원 정도를 매달 수령한다. 어머니 시미코 씨는 사망한 남편이 직장에 들어든 후생연금을 대신 받고 있다. 여러 층으로 이뤄진 이 공적 연금이 일본 노인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일본의 연금 수급자는 매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저 영상을 보시면서 저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환경이 괜찮으니까. 모녀가 받는 연금은 우리 돈으로 치면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노후에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연금이 얼마나 막대한 돈이겠습니까? 국내 총생산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재원으로 이 노인연금을 마련하느냐? 복지 예산의 70%가 이 노인 복지에 사용이 된답니다. 일본의 사회적 재원을 총동원해서 인구의 4분의 1인 노년층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자, 60년대 말에는요, 40명의 청년 세대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 2.5명이, 그러니까 3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자, 그게 안 되니까 노인연금 절반은 국채로 충당을 하고 있답니다. 빚을 내서 복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일본이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인구 대국 중국이 아닙니다. 60년대 말에 1억 인구를 돌파했던 일본입니다. 어마어마한 인파죠.
이제 막 20살쯤 청년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를 덩어리라는 의미로 단카이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만난 준코 씨도 그 세대에 속하는데요. 일본 경제를 이끈 이 단카이 세대가 은퇴를 합니다. 약 한 2007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금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원이 됐습니다. 퇴직금만. 너무 큰 돈이라서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한 세대의 퇴직금이 당시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이랑 맞먹는 액수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퇴직금으로 소비를 하고 또 투자로 이어지면 경제가 또 활성화되고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예상, 기대, 현실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일본에서 제가 목격한 거는요, 청년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 소수의 청년들이 더 가난해지고 희망을 잃어가는 이상징후였습니다. 국가의 재원이 불균형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집중이 되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정책, 재원 마련하기가 힘들어졌죠. 청년이 사라지는 나라,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보다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에게 시급하게 분석해야 될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산과 사회적 지원이 노년층에 집중될 때 일어나는 청년 세대의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한 어떤 칼럼을 읽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거였어요. 인구 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제가 모셨습니다. 전영수 교수님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마치 쇳덩어리가 많이 모여있는 듯한 이미지인데요.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이때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수거된 개인 금고입니다. 일본의 어르신들이 꼭 갖고 싶어하는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주인을 또 찾고 또 되돌려준 금액이 집계가 됐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한국 돈으로 무려 250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사실 이 사진은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소위 인구 문제와 성장 문제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사진일 것 같아요. 자, 일본의 고령화 대단히 심각하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살아내야 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자, 이제는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살아내야 될 시간이 무려 30년에서 40년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이 시절에 경제활동하기는 힘들죠. 소득이 단절되게 됩니다. 노인분들이 3, 40년을 살아내야 되는 그 불확실성을 견뎌내려니 이런 개인 금고들이 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노인분들은 평균적으로는 대단한 부자들입니다. 가계 금융 자산이 무려 1,600조 엔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이라는 단어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1,600조 엔 중에 무려 60%의 가계 금융 자산이 환갑을 넘기신 60세 분들한테 다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현역 인구, 청년 인구들은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인구 절벽에 서 있는 소수의 청년은 바로 선배 세대가 유지했던 그것을 받아오지 못함으로써 사실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취업이 안 되니 결혼도 못하고 결혼이 안 되니 당연히 아기도 못 낳게 되는 거죠. 출산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경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소위 취약한 계층으로 훨씬 더 악화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 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유명한 공업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최근 몇 년 사이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났다. 전자산업의 도시로 불렸던 모바라시,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굴지의 대기업 공장들이 이곳에 위치했었다. 하지만 일본 전자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도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車も通れないようにしてましたけど、例えばこちらは洋品店、また後ろの方はパスタ屋さんとか食べ物屋さんとか、本当にいろんなお店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よね。もう影も形もなくなりましたけど、そこにはデパートがありました。 이 도시의 주민들은 대부분 전자회사의 노동자들이었다. 企業がお給料日、それからボーナス日、そういう時はもう街の中がお買い物や特に食事をするっていうことでは皆さんもう家族でみんな外食す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ので 기업들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였다. 신규 채용은 줄어들었고 고용의 질도 점점 나빠졌다. 많은 정규직 사원들이 파견직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 가운데 젊은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0.4、0.5、まあ大雑把に言うとね、2人修復したいのに1人しかできないっていう状態だから、本当にさっき言いましたように千数百人規模の非正規社員ですから、そんなに影響ないですよね。言われてたのは茂原市は日本の縮図だ。 청년들이 실종된 도시는 휘청이고 있다. 예, 보셨습니다만 참 암울한 전경이죠. 사실 저 구조는 청년들이 원해서 저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른바 기성세대, 이른바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존 구조에서 철저하게 탈락을 한다 그럴까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파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의 파견 근로자, 상당 부분이 아마 비정규직의 청년 근로자가 될 텐데 무려 350만 명 중에서 약 70%가 이른바 청년 인구, 젊은이들이라는 거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눈높이만큼의 임금과 더 중요한 것은 그 임금조차도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보장되지 않은 아주 연약한 형태의 일자리라는 거죠. 그 일자리의 대부분이 바로 청년 인구가 받아가야 될 일자리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 인구들이 취업이 안 되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부양 비율.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될 부양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노인분들, 소위 어르신분들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최근에 인구 감소를 줄일 수는 없으니 마지노선을 내놨습니다. 적어도 열도 인구는 1억은 유지를 해야 된다. 사실은 일본 정부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가 지금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지금 사회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겼습니다. 저의 시작으로 아마 여러분들과 나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공감 가는 말을 느꼈던 거가 인구 정책 타이밍이다라는 얘기죠.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정책 타이밍 괜찮은가요? 네, 안타깝게도 많이 늦었습니다. 네.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은 타이밍이 사실은 또 가장 빠른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그 희망은 가져봅니다만, 가령 고령 정책은 누구나 다들 아는 정책들이죠. 근데 문제는 청년 정책은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정책을 실천할 때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쳐버린 수많은 국가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었어요. 일본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반면에 성공한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뚝심을 가지고 어떤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KBS 명견말리 미래평가단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느낀 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공유를 하고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런 프로처럼 그 전파가 된다 그러면 우리 그 국민성 자체가 그 뭐라 할까요? 그 상황 변화 대처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좀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는데요. 권동우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아나운서님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 여성분들 빨리 시집 가셔야 돼요. 큰 거 보면 큰 그림을 보면 교수님 얘기하셨죠. 지금도 안 늦었다고. 그러면 빨리 시집 가셔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디테일한 문제를 갖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를 미스로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 결혼한 지 어느덧 5년 됐고요. 지금 26개월짜리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니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다시 이야기를 돌려가 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애를 낳으면 직장을 쉬어야 돼. 많은 여성분들 직장 갔다 왔어요. 애 어디다 맡기고 뭐 하고 뭐 했는데 제발 이 구조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국가가 됐건 기업이 됐건 뭔가 정책 시스템으로 뭘 해준 다음에 아이를 낳으라고 하라고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얘기. 장진 감독님과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이나 어떤 그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일입니다. 고용이죠. 고용만 확인이 된다면 젊은 친구들은 본능이죠. 짝을 찾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용이 지금 막힌 상태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고용이 막혔는데 이 고용을 풀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는 걸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겁니다. 이게 어쩌면 사실은 저출산 정책의 가장 빠른 첩경일지도 모르죠. 저는 요 카메라 감독인데요. 예, 진짜 역사나 국가 경제나 그 인구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장을 하고 이제 그 올해만 해도 뭐 지금 재투자를 하지 않고 분배를 하지 않은 그 대기업의 창고에 들은 어마어마한 돈 뭉치가 있고 재투자는 안 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저임금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예, 잠시 동안 카메라 2번은 2번 카메라는 잠시 동안 정지했었습니다. 그 불패 신화가 무참하게 이렇게 깨져가고 성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정책 타이밍이 중요하다. 2018년 우리도 인구 절벽에 맞닥뜨려집니다. 지금도 자소서를 쓰다가 왔어요. 그리고 아마 집에 가서도 자소서를 계속 쓸 것 같고요. 지난 하반기에 처음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괜찮은 회사들의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대 1에서 뭐 많게는 수백 대 1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계속 취업을 못하게 되니 결혼이나 출산 같은 꿈도 잘 못 꾸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저의 모습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사를 하다가 왔습니다. 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더 힘드시겠지만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전 더 이상 애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면 청소년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저희 청년들 그 당사자인 저조차도 우리가 그만한 도전을 했는지 그걸 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좀 그동안 해왔던 도전, 이미 기성세대들이 했던 도전이 아닌 저희만의 새로운 시각
그리고 저희만의 새로운 도전을 좀 찾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그 단일 민족 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처럼 다양하게 서구에 있는 나라처럼 다양한 이민 제도를 받아들여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열정이 없다, 패기가 없다, 도전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도전하고 대학생 때부터 힘들게 이제 대출금 자금까지 받으면서 이제 빚쟁이로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저 눈에는 굉장히 다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주셨으면. 제가 이제 40을 넘어서 40 중반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청년들의 생각 그리고 또 흔히 얘기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고령화 사회, 장수 사회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가 이룩한 엄청난 업적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행복한 거죠. 의료기술이 발달됐고 복지제도가 좋아졌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룩한 이 놀라운 결과가 다른 한편에서 우리 사회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구 쇼크. 그리고 청년이 증발하면서 과거에는 낙관했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취직하려고 했는데 진짜 아무리 찾아도 일자리 없고 위기의 청년 세대, 그리고 커져가는 세대 갈등.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바로 세대 갈등이었다는 거죠. 인구 쇼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 주 그 해법을 찾아간다. 일본에서 만난 인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참 좋다. 한국은 일본이 갖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를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교과서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미래는 조금 우울했습니다. 저는 이 우울한 현상을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슬퍼하자라고 여러분을 만난 게 아닙니다. 비단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닌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 어딘가에서는 인구 변화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절박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현장을 찾아가서 해법을 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